예,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등 법안 처리에 나서자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은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렵게 열린 국회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또 여야의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찬반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우리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십시오. 예, 지금 이 시각에도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오후에 이 토론이 종결되면은 민주당은 이제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개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지금 국회 상황 그럼 상당히 좀 긴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무려 7박 8일간의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는데 예. 아마 역대 가장 긴 필리버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워낙 22대 국회 들어서 이 무제한 토론이 길어지다 보니까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의석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분 나와서 자기 당번 때 시간 때우고 24시간 지나면 민주당에서 종료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러면서 의사 일정 자체를 그냥 지체시키는 데 만족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결기를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에 큰 어떤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라는 생각 속에서 무제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여당과 정부 여당의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무제한 토론에 임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왜 하는 거지?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 자사주 소각 아니겠습니까? 예.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 남은 마지막 유일한 해법.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안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면서도 또 소액주주들의 표가 두려워서 막 나서서 우리는 이거 안 됩니다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속도를 잡고 여당 국가 운영의 방해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고 나면은 좀 이제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었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여야 지도부 조치를 하고 또 집권당 어떤 당정 협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협치 전국을 계속 주문해왔고 그 협치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야당과 법안이라든지 또 민생 해난 그리고 주요 정책 이런 사회적 이슈 부분에 대해서 집권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렇게 충분하고 다양한 협의 논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그 협치를 말하는 건데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또 조금 협의하는 좀 신용은 민주당이 분명히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국회 또 열어서 입장 정하듯이 협의를 하고 합의되는 내용은 합의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런 한마디로 민주당 입장을 그대로 국회의장이 수용한 그런 결과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도 문제지만은 지금 이제 특히 사법 같은 경우는 이 위헌성 논란이 대단히 심대한 법이거든요. 지금 현재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도 지금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소집을 통해서 헌재가 다시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헌법 위헌적인 지적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그냥 일방 통행 또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법관 정원 문제도 이걸 갖다가
특정 정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12명씩이나 되는 대법관을 갖다 한꺼번에 정원해버리면 그 대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이 어떻게 보장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 여야 간에 협의하고 또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을 또 오늘 강행 처리하는 이 모습은 국민들도 그렇게 볼상사납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이 법원 또 여러 가지 또 법안 얘기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전국 법원장들도 이제 긴급 회의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뭔가 긴급 회의를 한다는데 이 모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요, 좀 아쉬운 것은 국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행태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정말 비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총칼로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바짝 졸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합리적으로 국민과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나갑시다 할 때는 본인들의 이익에 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법원장 회의가 법적으로 보장된 회의예요. 법원 행정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12월 달에 회의를 하는데 또 임시회의도 또 할 수 있죠. 여기에서요. 법원들의 그 특수한 신분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의 권위를 높여내고 민주주의 대한민국 틀 안에서 법원이 제대로 위치지어질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내란 사태 때 보여준 대법원의 모습은 너무나 비겁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각각 판사들의 판결 역시도 판사들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결이 뒤집혀질 수 있구나.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떤 판사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유죄를 때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판사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명확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를 때려요.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A 판사가 명확한 증거가 안 보일 때는 모두 다 무죄를 때린다라고 하면 그 판사나 그 재판에 대해서 신뢰를 갈 텐데 어떤 경우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때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죄를 때리고 엿장수 마음대로의 판결이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판결에 있어서 조작된 증거나 이런 것들 발견하면 짚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불리한 증거는 지우고 유리한 증거만 채택을 해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거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법 절차를 통해서 호소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주권자의 권리가 커지는 만큼 아무래도 그동안 무수부리의 판결의 권한을 휘둘렀던 판사들의 권한은 일부 과거보다는 작아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의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것을 자초한 것 또한 대법원이고 잘못된 판사들의 판결 모습 속에서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조작을 해서 기소를 한 검사들 많지 않습니까? 처벌받은 검사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어느 특정 정권의 칭찬을 받고 나서 정치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법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복 의원께서 지금 현재 많은 내용을 좀 자세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체계는 상권 분립하여서 상호 견제하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지금 현재 헌법상에 지금 현재 대법원 판단이 최고 법원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재판소원을 토입해가지고 헌재 판결까지 가면은 이게 분명히 사심죄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헌법을 개정하고 개헌을 통해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법률로서 이렇게 미비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이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가지고 헌법 사항을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3법 중에서 법왜곡죄 처벌 조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한 사법부 독립 침해예요. 법애국죄의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정치권에 마음이 들지 않는 판결을 갖다 내린 그런 판사나 또 수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걸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판사가 가지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작년 9월달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이 해체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공소청, 중수청이 만들어진다고 하시지만은 그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그 수사 기능 자체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이제 법원장 회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 절차적 정당성에도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법안들이 개헌에 준하는 중대한 그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충분한 그런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는 그런 점의 위헌성에 이게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가 필리버스터 전국에 들어가면서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도 사실상 이제 유탄을 맞았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보면은 이제는 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책임에 있어서는 당장 지금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특별법을 좀 초당적으로 처리하려면 본회의 법안 강행을 좀 미루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우리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너무 빨리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셔서 전, 예. 예를 들어서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국민의힘에서도 24명으로 늘려야 된다라는 법안도 제출했었고 했었던 사안이라서 우리 국민 쪽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사안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 잠시 현장 연결하고 말씀 좀 그래서, 이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2차 종합특검이 현판식을 열게 됩니다. 현장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수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수사 준비를 했고요. 20일간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공식 수사에 돌입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과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닻을 올리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했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최장 150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현판식을 이제 시작으로 오늘부터 2차 종합특검이 시작이 되겠고요. 이 특별 검사보에는 이제 4명이 되겠습니다. 검사 출신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내란 관련 사건도 다루게 되는 만큼 군 법무관 출신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 외환 의혹, 또 국정 개입 의혹 등도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건 우리나라에 존망이 걸린 사안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 공동체를 잘 운영하는 방안일까라는 거 가지고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를 통째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그리고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휘두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그런 경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로 장난하는 국가들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트럼프가 했단 말이에요. 예.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국회를 핑계로 해서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경고를 때린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조금 좁혀서
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한 달 동안 최대한 빨리 속도전 있게 진행시킨 다음에 결론을 내자라고 해서 야당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고 예. 같이 운영한 거예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여당이 하니까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축구를 하는데 축구 작전을 서로 다르게 짜요. 우리는 수비 위주로 누구는 공격 위주로 짜자라고 하는데 이 의견이 다르니까 난 자살골 넣을 거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만큼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저 협상을 위한 협상을 위한 엄포이기를 바라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전에 원내대표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다른 건 말고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국가에 정말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3월 9일 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뭐 야권 입장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 공감은 이미 이뤘어요. 예. 원래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장은 이 국민의 천문학적인 그 헬시에 그리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대미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원래 제1야당 국민의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고 뭐 3월 9일까지 그나마 이 대미 투자 특별법 이걸 갖다 무시해 버린다면은 뭐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이런 국익을 앞두고 이런 엄청난 야당의 뭐 무모한 정치적 행위에 이를 국가가 정부가 피해를 본다 국민이 이렇게 주장하면 그 일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야당의 애초 그 비준 동의안 주장을 좀 솔직히 한 발 물러서면서까지 작년 11월 달에 민주당이 이제 제시한 대미 투자 특별법체를 통해서 한미 정상 간의 회담 결과로 이뤄진 그 간세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려고 국민의힘도 방향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야당이 주장하고 또 지금 이 사법 3법 같은 경우도 이게 민주당이 일방 주도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절충을 하면서 야당의 좀 주장 내용도 좀 반영을 하면서 또 애초 민주당의 입장도 좀 완화시키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그게 정치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일방 통행식으로 또 처리하고 또 정부를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은 야당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한 이런 대미 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신속하게 협조 안 한다고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매국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이러면 정치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방송 마치지고 그러면 우리 복 의원님이 이게 이제 뭐 이미 상법은 이제 지금 필리버스터 끝나가지고 오늘 오후 4시면 아마 통과될 거고 사법 3법이라도 이거 여야 간에 좀 협의를 통해서 시간을 좀 벌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좀 슬기로움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본회의장에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이 있었고 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강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게 될지 또 한다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또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은 가결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 강선우 의원의 인사말의 시작이 예. 주면 돌려주고 주면 돌려주고 예, 예. 주면 돌려줬습니다. 총 돌려준 금액이 약 3억 5천여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던데 자기의 미숙함 잘못된 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자기 변호를 한 것인데요. 많은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게들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저 선물 두고 갔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탈 안 나게 돌려주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하기도 하는데 저분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쯤 하려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한 자기 처신에 대한 자기 기준은 최소한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속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가결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정정당당하게 체포동의에 어떤 임하고 예. 그리고 재판에 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번에 표결을 통해서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어제 164명의 의원들이 이제 찬성 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제 기획신당, 조국 핵신당까지 다 합친 숫자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민주당이 이제 가결 찬성에 참여한 의원은 한 30-40명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절대적으로 많은 의원들은 과반 이상은 여전히 강선우 의원의 체포 동의에 대해서 사실상 부결의 표를 던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은 집권 세력으로서 특히 이제 공천헌금 1억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후에 돌려주고 본인의 여러 가지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또 그동안 이제 경찰 수사 내용을 이렇게 쭉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해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강선우 의원의 전 신상 발언이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죠. 그나마 뭐 어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거에 만일 부결시켰다 그러면은 역시 제 식구 돌봄 감싸기 이 비판에 엄청난 폭풍을 맞을 건데 그래도 이게 그나마 가결됐기 때문에 제 식구 돌보기 그런 뭐 비난은 좀 뭐 일차적으로 피해가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은 뭐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런 부분이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불체포 특권의 그런 어떤 특권을 갖다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많이 발생한다면은 집권 세력 입장에서도 이제 불체포 특권을 갖다 포기하는 그런 큰 정치적 결심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정치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98일 남았습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앞서서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좀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좀 설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동혁 대표는 이 제안 자체의 진정성을 좀 의심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추진은 추진대로 밀어붙이면서 이거 제안하는 게 좀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통합은 정쟁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 의해서 정쟁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맨 처음 출발이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대전과 충남이 과거에 하나였으니까 통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시너지, 경쟁력의 시너지 효과를 좀 갖자라고 통합 선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 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가결을 했어요. 행정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법안으로 이거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 건데 실제 쇼하지 마라 할 생각도 없으면서라는 시각으로 국민들도 바라보고 저희들도 바라봤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 민주당도 5국 3특이라고 하는 국가 운영 체제를 좀 달리해야 된다라는 시각 속에서 볼 때 국민의힘에서 통합 주장을 할 때 이것을 받아주자. 그러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서 오케이 갑시다라고 했던 겁니다. 실제 저들이 통합 제안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이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막상 받으니까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광주 전남은 국가에서 1년에 5조씩 지역 그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니까 얼른 합니다. 그래서 어제 통과됐던 거예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해서 반대 성명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명색이 통합인데 이게 지역에서 다른 의견이 일부 개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주요 정치 세력들의 의견이 다르면 이것을 일방의 의견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라는 생각 속에서 대구 경북도 어제 보류가 됐고 충남은 어제 막아냈습니다 하고 양 도지사 시장 나와서 박수 치던데 우리가 예산을 1,000억을 만들기 위해서도 정말 손이 막 지문이 닳도록 빌고 발 부르트게 뛰어다니고 하면서 노력하는데 무려 1년에 5조 4년간 20조의 지원 예산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그리고 이 속에 장동혁 대표는 충남 사람입니다.
입장이 애매모호하다가 충남도에서 반대 의견 내니까 슬그머니 반대 의견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대전 충남 통합은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협상에 임해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피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아까 대미투자특별법하고 똑같이, 아니 국회 운영을 니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회동에 임하느냐라는 말 아니에요. 좀 다른 겁니다. 각각 이건 이거고 저건 건데 모든 것을 다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가고, 특히 장동혁 대표 충남 사람 아닙니까? 대전 충남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향노라는 손가락질까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통합 논의가 광주 전남만 일단은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인데요. 어제 목소리 들어보시고 대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힘 지도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시도지사도 반대하고 있고 시도의회도 반대를 하고 나선 상황이 충남과 대전의 통합건에 대한 것이고요. 대구시의회도 이 통합 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지역 감정으로 지역을 갈라치는 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 의원님께서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의해서 정쟁으로 좀 변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5국 3통으로서 큰 변화를 거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이제 강력 5단체권 이렇게 만들자. 그 취지는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행정통합법 이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졸속 추진돼서는 안 되고 또 주민들 동의 없는 그런 절차를 갖다 전부 무시하면서 6월 3일 불과 이제 지방선거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예. 이렇게 정치적 손익계산 그런 방식으로 이걸 접근하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극렬하게 반대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비판의 지점은 지금 이제 주민 투표 없는 그런 졸속 처리입니다.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의 사례를 들어서도 장밋빛 미래를 갖다가 강조하면서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행정통합을 갖다 대구의 많은 의원들은 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또 경북이라든지 이런 또 전체적인 도민들하고 대구 시민들하고의 이 접점을 만드는 시간이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 절차를 갖다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지금 법적인 지방선거 앞두고 그냥 입법행위로서 끝낼 거니까 야당 니네들은 따라와. 보 의원님 말씀처럼 대전 충남 같은 경우도 김태흠 지사와 대전 이장우 시장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행정통합하자 했던 사안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논의 속에서 주민 참여시켜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행정통합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이거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 완결시키는 그런 행정통합은 정부가 20조 이렇게 국가 재정 확보해서 이 엄청난 재정 지원해 줄 거니까 이거 받아 먹으려면은 절차 무시하고라도 빨리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전남하고 강주 통합은 그냥 이렇게 법사위 처리하고 조금 논의 시간 달라는 대구 경북이나 또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통과. 그럼 나중에 당신네들 나중에 그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결론은 대전 충남 이 도민들과 또 대전 시민들, 대구 시민들 또 경북 도민들 엄청난 갈등만 야기시키는 그런 갈라치기가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정치하면 참 힘든데 저 왜 6.3 선거에 가고 왜 이럽니까 이런 거라. 아니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했고 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자라고 결론을 내고 이미 의회에서도 방망이 두들겼고 각 그 대전시와 충남도에 프랜카드 다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거죠. 깜짝 놀랐겠죠.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우리가 얘기했던 권한보다는 작아졌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데 그 권한이 작아졌다라는 거를 대구 경북도 거의 대부분의 세력들이 받으려고 하고 광주 전남은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 충남만 셈법 따져보니까 분리할 수도 있겠네. 원래는 통합하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안 받으면 민주당이 반대합니다라고 하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받아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거는 정치셈법으로 지역 발전을 정말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기본적인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입장을 그렇게 조변석게 합니까? 한 말씀은 제가 좀 뭐 제기를 하면은 이 행정통합은 단순한 어떤 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뒤따르는 게 교육, 소방, 경찰 이런 복잡한 자치 권한을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논의가 좀 들어가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지금 주장과 방식은 일단 입법 행위를 해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행정통합을 갖다가 뭐 세건역은 해버리고 그 사후에 그러니까 교육, 소방, 뭐 경찰 등 이런 여러 가지 행정의 통합 부분을 갖다가 결정짓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야당도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이 부분만 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근데 좀 의견 조율이 좀 덜 됐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설전이 있다. 그러니까요. 예. 봅시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조은영 의원을 비롯한 대구의 많은 의원들은 네. 대구 경북 통합 찬성론자예요. 그렇지만은 뭐 주민투표라든지 그런 또 강력 뭐 기초이해 이런 조례를 통해서 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내용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으면서 이렇게 해나가자. 그러면서 도민들과 또 대구 시민들 간의 공감도 확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있는 특별법 재정지원 특별법 가지고 20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원한다니까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고 이런 또 발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왜 6.3 지방선거에 그냥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지금 당장 끝내버리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성숙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몸 수술을 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발목이 내가 안 좋은데 언젠가는 이거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삐끗해서 발을 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치료하는 거예요. 겸사겸사 같이. 지금이 선거를 앞두고 대전 이장우 시장과 충남 김태흠 도지사 발 통합론이 나오고 의회까지 통합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시작이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정치적 셈법으로 따져보니까 통합하면 우리가 선거에 불리하겠네?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돈을 무려 20조를 준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발로 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비상식적인 것이라 그러한 것들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도 누가 반대했냐라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고 우리 대전 충남에서도 정말 이렇게 정치적 셈법 때문에 지역 이익을 발로 차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같이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연일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이제 SNS를 통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이제 농지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처분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집값을 잡는 측면에서 역대 정부와 이제 차별을 가져오고 있어요. 특히 지난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28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 가지고 그게 실패하고 마지막은 임대차 3법을 통해 가서 이제 최종 망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자체적인 뭐 이 백수를 보면은 정권 재창출이 안 됐다는 그런 평가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집값 이 문제는 상당히 참 예민한 문제예요. 역대 정권들 어느 정권이든 쉽지 않은 접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법안으로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접근하기보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유예 이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지만은 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세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결국은 요 원래 한 달 동안 그 작업을 하니까 대체로 집값이 지금 뭐 약간 안정은 됐어요. 더 이상 뭐 상승은 되죠. 그 대신 이게 진짜 내 집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합리적 어떤 그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만들어질 건지 이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정리정돈이 안 되는데 농지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너무 지나친 지금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을 통해서 이 모든 정책이 나는 걱정이 돼요. 야당 입장에서. 부동산 집값 안정이라도 이거부터 먼저 좀 확실하게 좀 웬만큼 정리정돈이 되고 난 이후에 농지든 뭐 이것저것 좀 그동안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하간의 협치 정국을 통해서 이거 한번 손질하고 개선해 봅시다.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지금 뭐 이 전쟁터를 갖다 너무 전방위적으로 늘어가지고 그럼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전부 다 또 이제 범법자 되고 이거 범법자 당신들은 그러려면 세금 많이 징수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참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우선 뭐 행정 당사자, 집행 당사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집값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 임기가 1년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자신감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가겠다. 그러니까 정책이 갈짓자로 가면 시장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일관되게 앞으로 4년 동안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간다라고 할 때는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지금 정책들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일단 호가가 압구정 같은 경우는 뭐 10억, 20억씩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몇 억씩 떨어지고 있는 이런 효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 된다. 그리고 보통 집값이 떨어질 때 그동안에는 시장이 불안해하고 오히려 반대론이 많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박수를 쳐요.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자신감이 붙었고 저희들도 이런 일관성만 있으면 집값은 우리가 지킬 수 있겠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 안정화시키는 것보다 집값이 더 어렵냐? 아니다. 주식이 더 어렵다. 그런데 지금 가고 있으니 집값 자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땅값은요. 저희 지역이 그 농업 지역이 많습니다. 예. 여긴 누구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서울 사람 땅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편법적으로 농업법인 만들고 편법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 그래서 실제 농사를 질 사람들이 소유할 땅을 그들이 소유하면서 땅값을 올려서 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 농민들은 자기 땅은 못 가지고 그저 소장만 해서 하는 겁니다. 농지은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빌려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힘이 안 나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상임위 때쯤 되면 제가 현실을 알고 있으니까 네. 농수산인을 좀 지원을 해서 이 문제를 좀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매우 쉽습니다. 실제 농사 짓지 않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그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엄히 묻게 되면 이 부분은 주택보다 훨씬 더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좀 박수를 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